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영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715번째 시간으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장정원 1. 명성황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철종의 사위인 박영효가 명성황후의 모습을 남긴 글이 있다. 조선 여자치고 작은 키는 아니다. 날씬한 몸매의 눈이 갸름하고 가늘다. 부드러운 인상은 아니나 험하지는 않다. 표정이 풍부하고 예쁘며 이마 옆쪽에 한치 정도의 흉터가 있다. 미국의 선교사이며 연세대학교 창립자인 언더우드의 부인으로 한때 황후의 시위로 있었던 언더우드 여사는 그녀의 저서에서 명성황후를 이렇게 묘사했다. 약간 창백한 듯한 얼굴에 마르고 날카로운 용모에 꿰뚫어보는 두 눈에서 위력, 지성, 개성을 읽을 수 있었으며 대화 중에는 순박하고 뛰어난 기지와 매력을 발휘하였다. 참으로 좋은 자질을 지닌 분이셨다. 왕비는 나라를 사랑했고 폭넓은 진보주의자였으며 중국 고전은 물론 세계 선진국들과 높은 식견을 갖추고 계셨다. 실로 서양 기준을 놓고 볼 때도 완전 무결한 귀부인이었다. 명성황후는 당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외국인 여성들과 자주 접견하여 환담을 가졌다. 그녀들은 한결같이 이 명성황후에 대한 아름다움을 칭찬하며 그 인상기를 글로 남겼다. 빅토리아 영국 시대의 최고 인기 작가였던 이사벨라 비숍 여사는 1894년부터 4번이나 조선을 방문했고 그때마다 명성황후를 알현했다. 명성황후에 대해 쓴 글이 조선과 이웃나라들에 실려 있다. 알현실로 안내되었다. 짙은 분홍색 벨벳 의자 앞에 국왕과 세자와 왕비가 서 있었다. 언더우드 부인이 나를 소개하자 왕비는 내게 앉으라고 말했다. 명성황후는 44세의 나이에 알맞은 미모를 갖추고 있었다. 호리호리한 몸매며 까만 머리칼과 흰 피부가 인상적이었다. 날카롭고 재기가 번쩍이는 까만 눈은 지성적이었으며 미소를 머금은 창백한 얼굴에는 애수가 깃들인 듯 했다.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 그 분의 눈에는 흥미와 함께 무엇인지 모를 아름다움이 환하게 발산되는 것 같았다. 알현할 때마다 나는 왕비가 우아하고 매력적인 몸가짐과 사려 깊은 친절과 지성을 지니고 경탄할 만한 대화 솜씨를 갖춘 분이라는 느낌을 받곤 했다. 내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에 대하여 말해주자 황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귀국의 여왕님은 권력과 부와 위대함 등 사람이 원하는 것은 모두 갖추셨군요. 더구나 아드님과 손자들이 모두 왕이 되고 따님은 여왕까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 영광 속에 묻혀 사는 귀국의 여왕께서 어찌 가난한 나라의 형편을 생각해 보시기나 하셨겠습니까? 아무쪼록 귀국의 여왕께서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생애가 평안하시어 장수하시고 축복받으시기를 빌겠습니다. 또한 미국 공사관 서기 윌리엄 프랭클린 샌드가 한 말. 명성황후는 지성적이고 학문이 높았으며 개성이 강하고 굽힐 줄 모르는 의지를 지녔으며 그 시대를 초월한 정치가로 외국의 지배를 벗어나 조선의 독립을 위해 애쓴 분이었다. 미국 공사관 서기관이자 의사인 알렌은 명성황후를 아시아의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이라고 격찬했다. 여러 기록들로 보았을 때 명성황후는 외모가 아름다웠으며 총명하고 매력적인 여인이었고 고종의 사랑을 받았던 황후였으나 결국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며 조선의 몰락과 함께 역사 속에 사라진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그토록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을까? 그녀의 최후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국제적 정세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였고 조선을 통치해 나갔는가를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 이 명성황후는 왜 살해되어야 했을까? 명성황후와 고종을 가운데 배치하면 우측에는 대원군과 위정척사파들의 수구 세력들이 있고 좌측에는 개화파들이 있다. 명성황후의 뒤편에는 민씨 척족 세력들이 도살하고 있다. 대원군과 명성황후는 앙숙이다. 대원군은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명성황후를 몇 번이나 제거하려고 했다. 개화파들은 나라를 망친 것은 모두 민씨 척족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보신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늘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이 고종과 명성황후 입장이었다. 명성황후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청나라 세력에 편승했다.
그러나 이것은 더 큰 화를 자초했다. 명나라의 위안스카이는 오히려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고 조선의 전국을 좌지우지했다. 메이지 유신으로 강대해진 일본은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고 있다. 이것이 1880년대의 조선의 현실이었다. 당시 거세게 불어오기 시작하는 세계 열강들의 개국의 압력과 외침의 거센 풍파를 맞아 이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처지였으나 대원군 시대 때의 쇄국 정책으로 이미 국고는 탕진되었고 백성은 도탄에 빠졌다. 권력과 군권은 사분오열되어 왕은 힘이 없고 눈치만 보고 있던 시기였다. 개화 세력이 난을 일으켰던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청국군과 일본군이 잠시 물러갔으나 10여 년 세월 동안 국력은 더욱 피폐해졌다. 개혁 개방과 부국강병책을 펼 수 있는 기회와 원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개혁 정치를 펼치려던 개화파 세력은 거의 소멸되었고 수구 세력들만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 백성들은 더욱 도탄에 빠지고 탐관오리들이 득실거렸다. 조선은 망국의 길을 걷고 있었다. 결국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난다. 고부군수의 학정에 시달린 농민과 동학 세력들이 봉기하여 전국으로 들불처럼 들고 일어난 것이다. 다급해진 조정은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청군에게 수습하기를 요청한다. 청군이 조선에 들어오자 이때 기회를 보고 있던 일본군 또한 서울로 진입한다. 그동안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개방과 과감한 개혁 정치와 부국강병책으로 강력한 제국주의를 구축하였다. 조선의 동학난과 청군의 개입은 그들에게 좋은 기회였다. 군부에 팽배하던 정할론에 의거 조선을 점령하고 동아시아로 침략의 발판을 넓히기 위해 기회를 엿보았던 차에 이는 좋은 구실을 만들어준 셈이다. 청국군과 일본군이 우리나라 한반도 땅에서 충돌하여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군은 재차 봉기한 동학군들을 무참히 섬멸한다. 온 국토는 동학난과 전쟁에서 흘린 피와 상흘로 얼룩진다. 청일 전쟁의 결과 그동안 고종과 명성황후가 믿고 있던 청국은 결국 종이 호랑이였음이 드러났다. 그동안 청국이라는 외세에만 의존하여 국력을 소홀히 한 결과 나라와 왕위를 보호할 힘이 사라진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여세를 밀어붙여 친일내각을 등용시켜 그들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민노우의 공사는 고종을 겁박하여 친일개화파를 중심으로 한 김홍집 내각을 발족시켜 가보개혁을 단행했다. 사실 가보개혁은 조선사회에 있어서 유교적 인습과 계급을 타파하며 조세 제도의 개선과 인재를 고루 등용하여 부국강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정부 주도의 근대적 개혁이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나 청말의 무술변법에 대비되는 근대화의 중요한 역사적 기점이라 볼 수 있다. 일본 세력이 배후에서 작용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조선의 개화파 관료들이 주도했다는 의미에서의 자율적 개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추진 세력이 일본의 무력에 의존하였다는 제약성 때문에 반일 반침략을 우선시했던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된다. 특히 제2차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박영효의 지나친 독주는 고종과 명성황후의 반발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결국 반역의 혐의로 일본에 재차 망명해야만 하였다. 한편 청일전쟁 초기, 이를 관망하던 러시아는 전쟁이 만주로 확대되자 일본의 목표가 자국의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향해져 있음을 깨닫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한다. 이어 청일강화조약의 요동반도를 일본에 할양하기로 명시되었음을 확인하자 러시아는 즉각 일본의 행동을 견제하려는 쪽으로 방침을 굳히고 불란서 독일을 끌어들여 삼국간섭 1895년 4월 23일을 단행한다. 러시아는 일본군을 만주 지역에서 축출하려는 것이었다. 청일전쟁의 승리로 한껏 고조되었던 일본의 기세는 삼국간섭으로 금세 허리가 꺾였다. 극동에서 남하 정책을 펴던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와 함께 요동반도에서 일본의 퇴거를 요구했던 것이다. 그때까지 열강의 힘을 두려워하던 일본은 1895년 5월 초순 눈물을 머금고 요동반도에서 군대를 물려야 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조선에서도 반일적인 움직임이 표면화되면서 일본을 궁지로 몰아 넣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러시아 세력과 손을 잡고 일본 세력을 축출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배후에서 유도한 것은 주한 러시아 공사인 베베르, 카얼 I.W.버 였지만 조선 측의 핵심 인물은 명성황후였다. 베베르는 일본의 조선 지배를 견제하려는 것이었고, 왕후는 주한 일본 공사 이노우의 압제로부터 탈피하여 고종의 권력을 복구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달리 믿고 의지할 힘과 세력이 없었던 차에 다시 러시아라는 곰에 올라타려 한다. 일본의 침략적 야욕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뿐이라고 생각했다. 명성황후는 미국의 세력에 의탁하려고 했지만 미국은 불간섭주의로 일관한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러시아이다. 명성황후 주변에 러시아파들이 형성되었고 러시아 공사를 통한 협상과 교섭이 활발히 진행된다. 이런 국제정세를 면밀히 주시하던 명성황후는 1895년 7월 이노우에와의 약속을 파기하고 정치활동을 재개하면서 박정양, 이범진, 이완용을 망라한 친러내각을 출범시킨다. 또 민영환을 비롯해 민씨 척족 16인을 조정에 불러들인 다음 1894년 6월 이후 친일내각이 추진해왔던 내정개혁을 백지화했다. 심지어 군사들의 관복을 옛날식으로 환원시키고 일본군 휘하에 들어있는 훈련대를 해산시키려 했다. 일본의 정책 실패는 일본으로 하여금 보다 강경수를 쓰는 원인이 되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명성황후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유가 된 것이다. 일본은 친러 외교정책과 베일 세력의 중심에 명성황후가 있음을 알고 명성황후를 제거할 음모와 방책을 강구한다. 외교의 문외한인 육군중장 출신의 미우라가 떠밀다시피 하여 이노우에의 후임으로 주한공사에 파견된 것은 바로 이때였다. 한편 일본의 내각회의에 참석한 뒤 7월 하순 서울로 돌아온 이노우에는 종래의 위압적 자세를 전환, 미처 확정되지 않은 300만엔 기증금을 왕실에 제공하겠다고 확언하며 고종과 왕후의 환심을 사려 하였다. 그들의 작전은 매우 치밀하게 준비되었는데 겉으로는 왕실을 안심시키거나 혹은 매수하여 반일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경계심을 풀게 하려 했으나 기실 그들이 준비하고 있던 것은 바로 황후 시해였다. 우익 군인 세력의 거두였던 미우라는 조선에 온 뒤 두문불출하고 불경을 외우면서 지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연불공사였고 수도승 같다라는 평을 들었다. 이는 경계심을 풀기 위한 위장술이었다. 한국의 역사를 쓴 미국의 헐버트는 당시의 정세를 이렇게 말한다. 당시 일본에서는 조선 문제를 해결하는데 두 계파가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무력 강경책이고 하나는 점진적 평화수단책이다. 이노우에의 조선 정책 실패는 극단적 강경주의자 미우라의 대체를 가져온 것이다. 미우라 공사의 극단적 강경책이란 조선 왕권의 주축이 되고 있는 왕비의 영향력 제거였다. 그 당시 미우라 공사가 조선의 일본 독자 지배라는 일본 정책 수행을 앞에 두고 자신의 생각을 말한 적이 있는데 훗날 왕비 시해에 참가했던 고바야카와의 증언을 통해 들어본다. 만일의 사태를 그대로 두면 한반도에서 일본 세력은 완전히 배제되고 조선은 러시아 지배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대처 방안은 한 가지, 러시아와 일본의 관련 고리를 끊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고리에 죽인 왕비를 제거하는 길이다. 왕비가 친러 세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왕비가 있는 한 그것은 상류를 더럽힌 채 하류만 정화시키는 것처럼 의미 없는 일인 것이다.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